인류는 또 다른 쌍둥이 지구를 찾아서 우주를 누벼왔는데요. 이번에 드넓은 우주의 새로운 눈이 돼줄 테스 망원경이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비롯한 최신 우주 이슈에 대해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사의 새로운 탐사 위성 탐사 망원경 테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했죠. 네. 지난 4월에 발사가 돼가지고 이 테스 망원경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우주에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을 찾는 게 목적인데요. 두 달간의 이제 테스트를 마치고 드디어 7월 25일경부터 관측을 시작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지구를 돌기 때문에 2주 후 정도에 관측 후에 2주 후 정도에 한 번씩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든요. 첫 번째 관측 데이터가 8월 초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이면 테스 망원경에서 데이터를 좀 받아볼 수 있게 되겠네요. 네네. 주 임무가 새로운 행성을 찾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기술이 사용되나요? 그 테스라는 이름 자체가 트랜지팅 엑스플래닛 서베이 세터라이트라는 약자거든요. 네, 뭐냐면 통과 외계 행성 탐사 위성이란 뜻이죠. 별 앞에 행성이 지나가면 이 행성이 우리가 이제 별을 볼 때 그 앞에 행성이 살짝 지나가면 약간 별빛이 가리겠죠.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우리가 일식이나 월식처럼 그러니까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걸 갖다가 이제 월식이라고 하고 지구와 태양을 가리는 건 이제 뭐 일식, 월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성이 있어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되면 행성이 별빛을 가리니까 약간 별빛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체 앞에 행성이 지나가면서 별빛을 줄이는 아주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거기에 행성이 있다 없다를 분석하는 게 이제 이 천체면 통과를 그러니까 트랜짓 기능이거든요. 이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와 그 별 사이에 행성이 정확히 일치해야지만이 가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일식월식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트랜짓 가지고 행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하고 일직선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행성이 많이 발견됐다는 것은 외계에 그만큼 행성이 많다 이런 건데요. 과거에 이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이 역할을 했는데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수명을 다하면서 이제 이 테스 망원경이 새롭게 행성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행성 찾는 기술 중에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이렇게 트랜짓 기능을 이용해서 우주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수천 개 되는 외계 행성의 한 70%를 찾았거든요. 그 기술을 가지고 테스도 비슷한 기술로서 이제 이 외계 행성 찾기 때문에 결국은 케플러 2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케플러 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행성 사냥꾼이라는 그 애칭이 있었고 테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림을 받고 있는데 많은 기대가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궤도나 탐사 방식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기본적으로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돕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한 대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찍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대로 돌려서 찍잖아요. 근데 태양을 도는 이 기본적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카메라를 마음대로 못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궤도에 따라서 한 방향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별을 찾으려니까 좀 더 멀리 있는 희미한 별까지 많이 찍어가지고 별을 찾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테스 망원경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돕니다. 지구를 돌기 때문에 그만큼 볼 수 있는 궤도가 그러니까 공전 주기가 짧아지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테스가 그러니까 케플러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이 테스는 지구를 도는데 약 시간이 하루 정도? 14일 정도. 14일. 13.5에서 7일 정도이기 때문에 2주가 안 되는 주기 동안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늘을 한 바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4대예요. 카메라가 4대니까 그만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한 80%를 갖다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적은 노출을 가지고도 많은 사진 찍기 때문에 이 케플러는 주로 1000광년이 넘는 먼 별을 주로 찾았다면 이 테스 망원경은 그만큼 많은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수십에서 수백 광년에 있는 좀 밝은 별들 위주로 물론 우리가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근처에 이웃한 외계 행성을 찾는데 좀 더 이제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궤도 자체가 틀리다. 그래서 가까이 올 때는 지구에서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 멀 때는 한 40만 킬로미터 가까이 정도. 그래서 달 정도까지 멀어졌다가 그 한 4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이제 태양 쪽으로 가면 관측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씩은 데이터를 우리한테 전송해주는 그런 네. 그러니까 케플러보다 더 넓은 관측 범위가 강점인데 이렇게 해서 테스가 새로운 행성을 찾아내게 되면은 그 행성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른 장비가 맡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자세히 보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나 케플러의 역할은 뭐냐 하면 여기에 외계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트랜짓 현상을 이용해서 행성이 있을 거다라는 걸 이제 알아내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그 별에 대해서 후보자가 선정이 되면 그 후보자를 좀 더 큰 망원경, 커다란 망원경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행성이 지난다면 그 별빛이 지나는 주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행성의 궤도라든가 크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이제 예. 준비되고 있고, 네. 과거에는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나 지상의 큰 망원경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 테스 망원경이 올라가서 그런 역할을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조만간 이제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 네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나 지상의 커다란 망원경들이 자세한 그 후발 연구를 할 겁니다. 네, 지금 근데 말씀하셨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네네. 이게 요즘 좀 시끌시끌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지금 띄우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원래 2007년에 발사가 될 목적이었고 네. 처음 그 계획될 때는 한 5억 불 정도, 우리나라 돈한 6천억 원 이내의 돈으로 만들어서 2007년에 발사할 목표였는데 지금 벌써 11년 이상이 지났고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이 거의 뭐 100억 불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네. 당초 예산보다 거의 20배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또 얼마 전에 또 발사 시기가 2021년 이후로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되니까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결국은 미 의회의 하원에서 미국 의회도 뭐 여러 가지 소위원회가 있겠죠. 그 중에 과오주기술위원회에서 이거 청문회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25, 26일 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청문회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드디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많은 의원들이 이제 질타를 했죠. 네. 네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비싼 망원경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었나 그렇죠. 봅니다. 예,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네. 들게 된 겁니다. 근데 유독 이렇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크긴 큽니다. 지름이 한 6m 되는 망원경이에요. 네. 허블 우주 망원경이 한 2.4m니까 지름도 훨씬 커졌죠. 예. 또 허블 우주 망원경 망가지면 가서 고치기라도 했어요. 근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태양의 반대쪽으로 약 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가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없네요. 예. 그게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또 테스트를 많이 하고 네. 근데 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많이 했어요. 올 초만 하더라도 진동 테스트 한다고 하다가 나사를 꽉 조이지 않은 상태에서 네. 수십 개의 나사가 풀리는 바람에 그 커다란 망원경 안에 나사가 어디 흩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예. 나사에서 나사가 풀어져가지고 또 6개월 이상 또 시간 들으면서 했죠. 예. 또 이제 한번 엔진 실험하고 나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그때 또 용해제를 잘못 써가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또 바꾸고 네. 또 하다못해 배선 잘못해서 또 이제 또 잘못해서 또 고치고 정말 하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시간이 6개월, 1년 이상 늦어지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하는 게 또 거의 뭐 한 번 할 때마다 조 단위 이상씩 돈이 더 들어가고 네. 정말 크고 작은 실수들이 많았네요. 그래서 예. 참 이번에 이렇게 커다란 실수가 있은 건 처음 봤다 의원들도. 근데 정말 나사에서 나사 잘못 꼬여가지고 1조 원 이상의 돈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아니 무슨 나사에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몰려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저희가 하기도 힘든 그렇죠. 잔실술들을 했다는 게 좀 예. 느껴지지 않을 저도 안 정도인데. 느껴지는데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청문회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예.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끝을 예. 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빨리 해결이 돼서 네, 새로운 행성들을 많이 저희가 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 또 우주 탐사 관련해서 희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다루기도 했거든요. 네네. 화성의 극지방에 액체 상태의 호수가 발견됐다. 네네네. 이 내용 자세히 소개해 사실 우리가 화성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생명체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표면의 평균 온도가 영하 60도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공기도 거의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체가 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데 화성의 남극 근처에 지하를 보니까 그 마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위성에서 레이더를 쏴서 반사되는 파장을 보는 건데 예. 화성 남극 근처의 지하에 한 1.5km 아래에 폭이 한 20km 가까이 되는 예. 거기에 액체 상태의 호수가 있더라. 네. 액체 상태의 호수가 있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뭔가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라든가 토성의 위성인 엔켈라두스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다. 그래서 가장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봤는데 사실은 이번에 발견된 화성의 남극 지하에 있는 바다 호수죠. 사실 제일 낮은 곳의 수심이 1m 이상은 되더라. 그러니까 폭이 20km면 거의 서울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예. 서울 정도 되는 커다란 호수에 또 과거에 생명체가 있었을 테니까 여기에는 문명이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지구의 남극 아래에도 생명체가 발견된 적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영 소장과 함께 우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